당장 도망쳐요.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던 아주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수건 하나만 걸친 채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63살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주부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목욕탕에 가고, 시장 보고, 손주 걱정하며 살아온 평범한 60대 주부.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를 쫓아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목욕탕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평생 숨겨온 제 정체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건 하나만 걸친 채 맨발로 뛰쳐나온 그 순간부터 63년을 평범하게 살아온 한 여인의 평범하지 않은 일주일 이야기. 함께 가보실까요? 수요일 오후 저는 늘 그랬듯 동네 목욕탕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이 목욕탕만큼 편안한 곳도 없었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지난 일주일의 피로가 스르르 풀어지곤 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셨네요. 때밀이 방에서 순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때를 밀어주는 분이죠. 저보다 10살 아래지만 늘 존댓말을 쓰며 사모님이라 부릅니다. 순자 씨, 오늘도 바쁘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아요.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63살의 제 모습이 비쳤죠.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카락. 세월은 참 빠릅니다. 엊그제 시집왔던 22살 새댁이 어느새 할머니가 됐으니까요.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죠. 눈을 감자 오늘 아침 일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갑자기 집에 들렀었습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던 아이가 말이죠. 엄마, 아버지 회사 주식 말인데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혹시 엄마 명의로 된 주식은 없으세요? 이상했습니다. 남편 영수가 20년 전 작은 무역회사를 차린 이후 회사 일엔 한 번도 관여하지 않았었죠. 아들이 왜 갑자기 주식 이야기를 꺼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버지는 요새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그냥 바쁘신 것 같아서요. 그럼 전 가볼게요. 준호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사모님, 이리 오세요. 때 밀어드릴게요. 순자 씨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때밀이 침대에 엎드렸죠. 요즘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어깨가 돌처럼 굳었네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요. 순자 씨가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밀이 수건이 피부를 타고 오가는 감촉이 익숙했죠. 그런데 갑자기 순자 씨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사모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밝은 톤이 아니었죠. 낮고 급박했습니다. 왜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당장 도망쳐요. 지금 당장.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조용히 하세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모님을.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요? 대체 무슨. 시간 없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순자 씨가 제 팔을 잡아서 끌었는데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순자 씨의 얼굴을 봤죠. 창백한 얼굴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 입을 시간도 없어요. 수건 두르고 지금 뒷문으로. 하지만 제발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수건 하나를 잡았습니다. 몸에 둘렀죠. 뒷문 열쇠는 화분 밑에 있어요. 나가면 골목 끝까지 뛰세요. 택시 타고 어디든 가세요. 집은 절대 안 돼요. 순자 씨, 대체. 목욕탕 입구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사진으로 봤어. 분명 여기 들어갔어. 순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요. 지금. 본능적으로 뒷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맨발이었죠. 목욕탕 바닥이 차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뒷문 앞에 화분이 있었습니다. 화분 밑으로 손을 넣어서 열쇠를 잡으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드디어 열쇠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고 뛰쳐나갔더니 골목이었어요. 저녁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죠. 수건 하나만 걸친 60세 여자가 골목을 맨발로 뛰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야, 잡아. 더 빨리 뛰었습니다. 발바닥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골목 끝에 다 달았을 때 큰 길에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 택시가 멈춰섰고 뒷문을 열고 황급히 뛰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건만 걸친 여자가 탔으니까요. 일단 가주세요. 어디든. 뒤를 봤습니다. 2명의 남자가 골목에서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남자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누군가 저를 잡으려 한 걸까요? 순자 씨는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그리고 집에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핸드백도 지갑도 휴대전화도 목욕탕에 두고 왔고 지금 제게 남은 건 몸에 두른 수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택시는 계속 달렸고 저는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했던 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택시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어서 창 밖으로 강물이 보였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어디로 갈지 정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집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어디로? 둘째 딸 미영이가 떠올랐습니다. 미영이네 집이라면 안전할까요?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으니 주소를 정확히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네 아파트 단지는 알고 있었죠. 택시가 달리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순자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당장 도망쳐요. 집은 절대 안 돼요. 왜죠? 대체 왜 제가 도망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 준호의 이상한 태도. 회사 주식 이야기.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나 미영이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요금은? 죄송한데요.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와서.
저기 보이는 아파트가 제 딸네 집인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기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힘든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됐다니까요. 어서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택시에서 내려서 경비실을 지나 미영이네 동으로 향했죠. 수건만 걸친 모습이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사위 재훈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재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당연했죠. 장모가 수건만 걸치고 나타났으니까요. 재훈아, 미영이 있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일단 들어가자. 거실로 들어서자 미영이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미영아.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불 좀 가져와요. 미영이가 제 몸에 이불을 둘렀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미영아, 물 좀. 물을 마시고 나서야 숨이 좀 돌아왔습니다. 목욕탕에서 누가 날 잡으려고 했어. 뭐? 미영이와 재훈이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천천히 설명했어요. 순자 씨의 경고, 뒷문으로 도망친 일 남자들이 쫓아온 것까지.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는 연락 안 했어? 휴대전화를 목욕탕에 두고 와서. 잠깐만. 미영이가 자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제 남편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만 가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오빠한테. 미영이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바로 연결됐습니다. 오빠, 나 미영이야.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지금 경찰서야. 경찰서? 왜? 아버지. 아버지가 체포됐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횡령이래. 회사 돈 30억을 빼돌렸대. 휴대전화가 미영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횡령? 30억? 남편이?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재훈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준호 형이 경찰서에 있대요. 어머님도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옷부터 갈아입어. 미영이가 방으로 달려가 옷을 가져왔어요. 멍하니 옷을 입었죠.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재훈아, 차 가져와. 경찰서로 가야 해. 재훈이가 차 키를 집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미영이가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자세히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스피커폰으로 들었습니다. 회사 법인 계좌에서 30억이 사라졌어. 아버지 명의로 해외 계좌로 송금됐대.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강남 오피스텔이 있대. 거기서 젊은 여자랑 같이 살고 계셨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미영이의 비명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20대 여자래. 그 여자 명의로도 아파트가 있고 차도 있고 회사 돈으로 다 사준 거래. 입이 떡 벌어졌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고 함께 키운 남편. 그 남편이 20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 돈까지 빼돌려서. 그래서 엄마를 잡으려 했던 거야.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 아버님 재산이 다 압류될 거예요. 아마 회사 쪽에서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까지 추적하려고 했나 봐요. 그럼
그럼 집도 아마 이미 압류 들어갔을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40년. 4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할 때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늦게 들어온다고 해도 주말에 일한다고 해도 다 믿었죠.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회사 돈을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아파트를 사주고 차를 사주고. 엄마, 괜찮아?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니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엄마. 아버지는 저쪽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유리창 너머로 남편 영수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 아이들의 아버지. 저의 남편.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부인분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따라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죠. 남편분이 횡령 혐의를 인정하셨습니다. 회사 돈 3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고요. 그리고 혼외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혼외 관계.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신가요? 집이 제 명의예요. 그럼 그 집은 일단 안전합니다. 하지만 남편분 명의 재산은 전부 압류될 겁니다. 회사는요? 회사도 파산 절차 들어갈 것 같습니다. 피해액이 워낙 크니까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인분도 공범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분이 부인한테는 일절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부인 명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잠깐 남편분을 만나시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와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영이가 저를 안았어요.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40년을 어떻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진정해. 일단 집에 가자. 집이 어딘데? 일단 엄마 명의의 집 있잖아. 일단 거기로 가자. 재훈이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이웃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부인 오신다.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횡령했다며? 20대 여자랑 바람났다더라. 저 나이에 쪽팔리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40년을 이 동네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40년 추억이 담긴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물 마셔. 준호가 물을 건넸습니다. 오빠, 아빠가 왜 그랬을까? 미영이가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이 돼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40년을 바친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 어디가? 아침 일찍 옷을 입는 저를 보고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미영이는 저와 함께 집에서 잤죠. 회사 가봐야겠어. 회사는 왜? 엄마, 지금 그럴 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너는 집에 있어. 애들 챙겨야지. 재훈이한테 맡기면 돼. 미영이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함께 나섰죠. 남편이 운영하던 무역회사는 구로구에 있었습니다.
20년 전 작은 사무실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이 30명쯤 되는 회사였죠. 아니, 됐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모여 서성이고 있었죠. 저기 사장 부인이다. 직원들이 저를 가리키더니 젊은 여직원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격리부에서 일하는 수진이라는 아이였죠. 사모님, 어떡해요? 우리 월급도 못 받았어요. 뭐라고? 이번 달 월급 안 나왔어요. 회사 계좌가 다 동결됐대요.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30명 식구가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사장님이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사모님도 공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사장님 혼자 30억을 빼돌린 거예요? 말이 돼요? 수군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회사 부사장이었던 김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부장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밖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컴퓨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모님, 앉으세요. 부장님,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이 작년부터 이상했어요. 작년부터요? 갑자기 큰 거래처가 생겼다고 하시더니 그쪽이랑 계약한다고 회사 돈을 마구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거래처가 뭔데요? 유령 회사였어요. 실체가 없는 회사. 사장님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돈을 빼돌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요? 지연이라는 여자요. 그 여자가 작년에 사장님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거래처 직원이라고 소개했는데 김 부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이 달라지셨어요. 그 여자한테 완전히 빠지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어요? 강남에 오피스텔이 있다던데. 부장님이 그 여자가 있는 강남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봐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부장이 보낸 주소를 받았죠.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가보자. 아니, 오늘 가야 해. 하지만 엄마 힘들잖아.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 당장 가자. 오후에 그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15층 건물은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어요. 8층에 남편 명의로 된 호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긴 생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 박순자요. 영수 부인.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주머니. 나보고 아주머니래.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어? 지금은 좀. 비켜. 밀고 들어갔죠. 고급 가구들로 가득한 거실은 전부 새 가구들이었어요. 이게 다 우리 회사 돈으로 산 거지? 저는 몰랐어요. 사장님이 그냥 뭐.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뭘 몰라.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저는 진심이었어요. 사장님도 절 사랑하신다고. 사랑? 저도 소리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인이 있는 사람한테 사랑이 뭐야? 돈이었지. 돈. 아니에요. 사장님이 먼저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이혼하고 재혼하자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사장님이 아주머니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재산을 빼돌린 거라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영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그래서 회사 돈까지 빼돌린 거예요? 당신이랑 살려고?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미영이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아빠를 꼬드긴 거잖아. 돈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진짜. 닥쳐.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30대쯤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왜 이렇게 시끄러? 남자가 저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오빠. 여자가 그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비웃듯 웃음 지었어요. 저요? 저는 지연이 오빠예요. 그리고 남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사람이죠. 뭐라고요? 우리 사장님, 아니 영수 씨? 그분 참 순진하더라고요. 젊은 여자한테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맞아요. 작년부터 준비했죠. 지연이가 회사에 거래처 직원이라고 찾아갔고 영수 씨가 넘어갔죠. 너무 쉬웠어요. 이 나쁜. 미영이가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자가 미영이를 밀쳤죠. 진정하세요.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영수 씨가 바보였던 거죠. 60 넘은 늙은이가 20대 여자를 진짜 사랑해준다고 믿었다니. 당신들 고소할 거예요. 사기죄로 고소해요. 근데 증거 있어요? 다 영수 씨가 자기 돈으로 사준 거예요. 자기 의지로. 우리가 뭘 강요한 적 없어요. 남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남편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어요. 돈은 어디 있어요? 다 썼죠. 이 오피스텔, 지연이 차, 주식 투자. 다 날렸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여긴 우리 집이에요. 영수 씨 명의지만 곧 우리 명의로 넘어올 거예요. 영수 씨가 감옥 가면 누가 관리하겠어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혔죠. 복도에 멍하니 서 있는데 미영이가 벽을 쳤습니다. 아, 남편이 제대로 이용당한 사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을 때 준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감옥에서 쓰러졌대. 교도소 안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수감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쓰러졌다니. 복도를 뛰어갔어요. 응급실 앞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준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안에 계세요. 뇌졸중이래요. 뇌졸중.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한데? 잘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부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환자분이 이미 당뇨 합병증이 심각했어요. 혈관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수술에도 성공률이 50%예요. 그리고 성공해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고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요, 왼쪽 반신 마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도 생길 수 있어요. 환자분을 곧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준호가 벽에 머리를 박았어요. 젠장, 젠장. 미영이는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정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 미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내일 다시 와요. 아니, 난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 너희는 가. 준호와 미영이가 마지못해 떠났습니다. 혼자 남아서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목욕탕 순자 씨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 사모님. 순자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소문 들었어요. 사장님이 쓰러지셨다고. 사모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요? 사실은 제가 사모님을 속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날 목욕탕에서 사모님한테 도망치라고 한 거.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도 사모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어요. 제가 꾸민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순자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그 여자, 지연이라는 여자가 저한테 돈을 줬어요. 사모님을 집에서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날 사모님이 집에 없는 사이에 집 금고를 털려고 했대요. 사모님 명의 통장이랑 도장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너무 빨리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실패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장님이 체포됐고, 당신이 그 여자 편이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 여자가 1,000만 원을 준다고. 저는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찰싹. 순자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20년을 믿었는데, 당신을 믿었는데, 죄송해요, 사모님. 순자 씨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에요. 사모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그 여자들, 지연이랑 그 오빠. 걔네들 앞으로 또 뭔가 꾸미고 있어요. 뭘요? 잘은 모르겠는데 사장님 재산 중에 아직 손 안 댄 게 있대요. 그걸 노리고 있다고. 남편 재산은 다 압류됐어요. 아니에요. 뭔가 숨겨둔 게 있대요. 그걸 찾고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재산? 그리고 사모님. 순자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제게 맡긴 거예요. 1년 전에. 이게 뭔데요? 모르겠어요.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사모님한테 전해달라고.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 씨가 떠나고 혼자 남아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뜯어야 할까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더니 안에 열쇠 하나와 남편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여보,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우리 딸, 큰딸 수진이 말이야. 큰딸? 수진이? 저희 딸은 미영이 하나뿐인데요. 수진이는 당신이 모르는 내 딸이야. 30년 전 내가 젊었을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수진이를 낳았지. 하지만 그 여자는 수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어. 나는 수진이를 고아원에 보냈어. 당신을 만나기 전 일이었지.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35이야.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어. 작년에 돈을 달라고. 나는 줬어. 미안했으니까.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더 달라고 했어. 협박했어. 당신한테 말하겠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상금을 만들어뒀어. 은행 대여금고에. 이 열쇠가 그거야. 거기에 10억이 있어. 현금으로. 혹시 수진이가 다시 나타나면. 아니, 내가 없으면 당신이 그 돈을 지켜줘. 준호랑 미영이를 위해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큰딸. 30년 전의 딸. 그리고 10억.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사모님이시죠? 저 수진이에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병원 가려고요. 제 아버지잖아요. 누구라고 했죠? 수진이요. 박수진. 아버지 큰딸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의 박수진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 박수진이에요. 아버지 친딸이고요. 사모님 의붓딸이네요. 차가운 미소로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엄마.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버지 유산, 제목도 있을 거예요. 저도 상속권자니까요. 당신이 진짜 남편 딸이에요? DNA 검사 결과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남편 영수와 박수진의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충격 받으셨죠? 저도 놀랐어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을 때 당신이 남편을 협박한 거예요? 협박이라니요. 전 그냥 제 권리를 찾은 거예요. 30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란 딸의 권리요.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어차피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웃음이 났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네, 가족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도 상속받을 거예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보장된 제 권리요. 남편 재산은 다 압류됐어요. 남은 게 없어요. 정말요? 수진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사모님 명의 재산은요? 집이랑. 그리고 대여금고는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비상금이 있다고. 대여금고에. 혹시 열쇠 받으셨어요? 손에 쥔 열쇠를 숨겼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모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 받으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맡겼을 테니까. 일어섰습니다. 전 모르는 일이에요. 이제 가보세요. 사모님.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돈 제 거예요. 아버지가 절 위해 모은 거예요. 당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편한테 더 이상 뭘 바라지 마세요. 그럼 법으로 갑시다. 전 정식 상속권자예요. DNA 검사도 끝났고 법원에 상속권 청구 소송 준비 중이에요.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큰 소리를 치고 복도를 뛰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손엔 열쇠가 있었죠. 10억. 남편이 남겨둔 10억. 이것이 저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마저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큰일 났어. 또 무슨 일이야? 집에 압류 딱지 붙었어. 엄마 명의 집인데도. 뭐? 사기꾼들이 엄마 명에 빌려서 대출받았대. 그게 연체돼서 집이 압류됐대. 그럴 리가. 내가 대출받은 적 없는데. 위조래요. 도장이랑 서류 다 위조해서. 지연이와 그 오빠의 짓이었습니다. 집마저 잃게 됐습니다. 엄마, 어떡해. 우린 이제 어디서 살아?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이제 남은 건 손에 쥔 열쇠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마저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35년 전 28살에 제가 했던 일을, 아무도 모르는 제 과거를. 그때 저는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살았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묻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때의 제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쥔 열쇠를 가방에 넣고 대여 금고가 있는 은행으로 걸어갔어요. 10억을 찾아서 모든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대여금고 이용하려고요. 직원이 신분증과 열쇠를 확인했습니다. 명의자가 박영수 씨네요. 남편이에요.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맞네요. 박순자님, 대리인으로 등록돼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하 금고실로 내려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직원이 열쇠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나오세요. 금고 안에는 돈 다발이 가득 든 커다란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10억.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가방을 닫으려는데 밑에 서류 봉투가 하나 더 보였어요. 꺼내서 펼쳐보니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여보, 이 돈을 찾았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에 없거나 큰일을 당한 거겠지. 미안해. 하지만 이 돈은 절대 쓰면 안 돼. 이유가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니야. 5년 전 내가 거래하던 중국 업체가 있었어. 그쪽에서 불법 송금을 요구했고 나는 거절했지만 그들은 우리 가족을 위협하며 강요했어. 준호와 미영이 사진을 보내면서 위협했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불법 자금 10억을 국내로 들여왔어. 세탁해주는 대가로 2억을 받기로 했지.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세탁하지 않았어. 여기 그대로 숨겨뒀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돈을 찾고 있어. 만약 이 돈을 쓰면 그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져. 그래서 여보, 이 돈은 그냥 여기 두고 가. 절대 건드리지 마. 이 돈은 중국 조직의 돈이었습니다. 불법 자금이어서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금고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수진이가 2명의 남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어떻게? 사모님 미행했어요. 당연히 여기 올 줄 알았죠.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그 가방 제 거예요. 안 돼요. 이 돈은 불법 자금이라는 거 알아요.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쓰러지기 전에
이 돈의 정체를,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도요. 이용? 수진이 웃었습니다. 이 돈을 중국 조직한테 돌려주는 척하면서 그들한테서 더 큰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들은 이 돈이 어디 있는지 미친 듯이 찾고 있거든요. 당신 미쳤어요? 미쳤죠. 30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라면 이렇게 돼요. 수진이 손짓했습니다. 뒤에 있던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가방 주세요. 안 돼. 가방을 꽉 껴안았어요. 남자가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놓으세요. 안 돼요. 이건 제 가족 것이에요. 밀고 당기는 사이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퍼가 열리며 돈다발이 쏟아졌어요. 엄마.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도 함께 있었죠. 아들, 딸도 왔네요. 가족 모임인가?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누구야, 이 여자?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의붓 언니래. 아빠 숨겨둔 딸. 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처음 뵙네요. 전 박수진이에요. 아빠 큰딸이요. 이게 무슨, 시간 없어요. 수진이 남자들에게 고갯짓 하더니 남자들이 돈을 다시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달려들었지만 남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죠. 엄마. 준호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들었어요. 사모님, 이 돈으로 뭘 할 거예요? 쓰지도 못할 텐데. 차라리 제가 이용하는 게 나아요. 돌려줘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수진이 돌아섰을 때, 그때, 금고실 입구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었어요. 동양인이었지만 한국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유창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우리 돈 찾았네요. 중국 조직이었습니다. 저희가 돌려드리려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고맙네요. 남자가 가방을 받아들고 열어서 확인했죠. 맞네요. 10억. 다 있네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시죠. 수진이 물러서려 했습니다. 잠깐. 남자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영수는 어디 있죠? 병원에. 쓰러졌어요? 죽었어요? 아니요, 살아있어요. 그럼 데려와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중환자실에. 상관없어요. 데려오세요. 안 그러면.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인분이 대신 책임지셔야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상관없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네요? 좋아요. 그럼 아들이 대신 책임지죠.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다른 남자 둘이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조용히 해요. 아버지가 우리 돈 가지고 5년 동안 장난쳤어요. 이자 계산하면 20억이에요. 10억 돌려받았으니 10억 더 받아야죠. 그런 돈 어디 있어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들 문제예요. 일주일 드릴게요. 10억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아들 바다에 빠뜨릴 거예요. 안 돼요. 달려들었지만 남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다시 바닥에 넘어졌죠. 엄마. 남자들이 준호를 끌고 갔습니다. 준호야.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오빠. 미영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수진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저도.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욕심부린 탓이에요. 미영이가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정해요. 수진이 미영이를 떼어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들이 여기까지 올 줄은. 피해자? 당신이 먼저 이 돈을 노린 거잖아. 은행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경찰 불러요. 납치해요.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 조직은 준호를 데리고 사라진 뒤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 제 큰아들. 어떻게 10억. 10억을 일주일 안에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집도 압류됐고 남편 재산도 다 압류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오빠를 어떻게 구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35년 전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그때 저는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민주, 국정원 특수요원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을 추적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었죠. 임무 중 다쳐서 은퇴를 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주부로.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미영아. 응, 엄마. 오빠 구할 방법이 있어. 어떻게? 엄마를 믿어. 엄마가 해결할게. 미영이가 제 눈을 봤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지금은 말 못해. 하지만 엄마 말 들어. 집에 가서 지하실 금고 열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금고. 무슨 금고? 가면 알아. 거기 검은 가방이 있어. 그걸 가지고 와. 안에 뭐가 있는데? 엄마의 과거야. 미영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미영이가 떠나고 혼자 남아있을 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 잘못도 있으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더 이상 망치지 말고. 하지만, 가요. 수진이 물러섰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서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팀장님. 누구시죠? 강민주예요.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주야? 네, 저예요. 30년 만이구나.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해요. 말해봐. 중국 조직이 제 아들을 납치했어요. 10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중국 조직? 네. 남편이 그들의 불법 자금을 맡았다가 일이 꼬였어요. 알았어. 주소 보내. 내가 사람 보낼게. 아니요. 제가 직접 할게요. 팀장님은 정보만 주세요. 그 조직에 대한 정보요. 민주야, 넌 은퇴한 지 30년이 지났어. 할 수 있어요.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1시간 후에 정보 보낼게.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35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강민주로, 특수요원으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미영이가 검은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 거실에 가방을 펼쳤죠. 30년 동안 열지 않았던 가방이었어요. 지퍼를 열었더니 안에는 옛날 제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 강민주, 국가정보원 특수요원, 권총 한 자루, 발터 PPK, 통신장비, 도청 장치들, 그리고 칼 한 자루, 접이식 전술 나이프. 엄마, 이게 뭐야?
미영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의 과거야.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하게 잡혔죠. 엄마가 국정원이었어? 응. 23부터 28까지. 5년 동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신분이 노출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은퇴하면서 모든 걸 버렸어. 이름도 과거도. 권총을 분해하고 점검했죠. 놀랍게도 아직 작동되었어요. 기름칠을 잘해뒀었나 봅니다. 엄마, 이걸로 뭐 하려고? 준호 구할 거야. 혼자서? 응. 안 돼. 위험해. 미영아. 미영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를 믿어. 엄마는 이런 일 훈련받았어. 할 수 있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중국 조직 정보가 담긴 파일이었죠. 청방파. 한국 내 중국 범죄 조직. 리더는 장웨이. 48세. 본거지는 대림동. 주요 사업은 불법 자금 세탁, 마약 밀수.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주의사항 잔혹함. 협상 불가능. 무장 상태. 읽으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했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미영아, 내가 할 일이 있어. 뭔데? 수진이를 다시 만나. 그리고 장회의 연락처를 받아내. 하지만 수진이도 위험해. 장회의가 수진이도 노릴 거야. 그걸 이용하는 거야.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시간 후 미영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 만났어. 장회의 연락처 받았어. 잘했어. 이제 집에 있어.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지 마. 엄마는 일 좀 보고 올게. 전화를 끊고 장회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민주입니다. 박영수 부인. 만나고 싶습니다. 돈 이야기 할게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밤 11시. 대림동 창고. 혼자 와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밤 10시. 30년 전에 입던 작전복은 맞지 않았지만 검은 바지와 점퍼로 대신했죠. 권총을 허리에 차고 칼을 부츠 안에 숨기고 도청 장치도 5단에 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60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특수요원 강민주가 서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가는 거야? 미영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걱정 마. 하지만 오빠 믿지? 엄마도 믿어. 사랑해, 딸. 엄마, 꼭 돌아와. 그럴게. 택시를 타고 대림동으로 갔습니다. 낡은 건물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두웠어요. 그때 불이 켜지더니 장회의가 서 있었습니다. 왔네요. 옆에 부하 5명이 있었죠. 그리고 한쪽에 준호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엄마, 왜 왔어? 위험해. 장회의가 손뼉을 쳤습니다. 감동적인 모자 상봉이네요. 제 아들 풀어주세요. 돈은요? 없어요. 뭐? 10억 없어요. 집도 압류됐고 남편 재산도 다 압류됐어요. 장회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거래하러 왔어요. 거래? 저를 대신 데려가요. 아들 대신.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장회의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한 명이 무슨 쓸모가 있죠? 전 국정원 출신이에요. 특수요원이었죠. 제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장회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국정원? 네. 5년 동안 북한 공작원 추적했어요.
암살 임무도 수행했고요. 증명해보세요. 어떻게요? 장의가 부하 한 명을 가리켰습니다. 저 친구 제압해보세요. 30초 안에. 부하가 앞으로 나왔어요. 건장한 체격이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죠. 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피하고 부하의 팔을 잡아 비틀어 꺾었습니다. 15초. 부하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장의가 박수를 쳤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이제 믿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장의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제 머리에 겨눴죠. 당신도 10억 빚이 있어요. 남편 빚이니까. 알아요. 일주일 안에 못 구하면 아들도 당신도 죽어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죠?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수진이요. 수진이? 수진이한테 재산이 있어요. 남편이 숨겨뒀던 재산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죠. 얼마나요? 15억쯤. 장외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디 있죠? 모르겠어요. 수진이만 알아요. 그럼 수진이를 데려오세요. 수진이는 안 올 거예요. 자기도 위험한 거 아니까. 그럼 제가 수진이를 설득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장회의가 생각했습니다. 3일. 3일 드릴게요. 일주일 주세요. 안 돼요. 3일. 알았어요. 장회의가 손짓하더니 부하들이 준호를 풀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보내줄게요. 대신 당신이 남아요. 뭐? 인질 교환이에요. 아들 대신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엄마. 괜찮아, 준호야. 가.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어. 가라고.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영이 챙겨. 알았지? 부하들이 준호를 끌고 나가고 혼자 남아있을 때 장회의가 다가왔습니다. 3일 안에 수진이 데려오세요. 그리고 15억. 알았어요. 못하면 죽어요. 알아요. 부하들이 저를 창고 구석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죠. 문이 잠겼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혼자 계획을 짜야 했어요. 3일. 3일 안에 탈출하고 장회의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도청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5단에 숨긴 도청 장치였죠. 장회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한테 연락해. 어머니 인질로 잡았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감시해. 뭔가 숨긴 게 더 있을 거야. 네. 특히 그 할머니 조심해. 국정원 출신이라잖아. 방심하지 마.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어요. 장회의는 제 말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가족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어요.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당장 집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해. 감시당하고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넌 피해. 준호랑 같이. 알았어. 전화기를 껐습니다. 김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민주야, 무슨 일이야? 위치 추적했는데 대림동 창고네. 네. 인질로 잡혔어요. 뭐? 지금 구조팀 보낼게. 안 돼요. 그러면 제 가족이 위험해져요. 장회의가 제 가족 감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려고? 혼자 해결할게요. 민주야, 넌 60 넘었어. 혼자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장회의 조직 계좌 추적해 주세요. 그들의 돈줄을 끊어야 해요. 알았어. 오늘 밤까지 해볼게. 그리고 팀장님. 응?
혹시 실패하면 제 가족 지켜주세요. 민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약속해 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하지만 너도 꼭 살아서 나와. 노력할게요. 전화를 끊고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일주일 전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는데, 목욕탕 가고, 장 보고, 아이들 걱정하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집은 압류됐고, 큰아들은 납치당했다가 풀려났고, 저는 인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숨겨온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고 있을 수 없었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살펴보니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았지만 몸을 우겨 넣으면 될 것 같았죠. 부추에서 칼을 꺼내고 환기구 나사를 풀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환기구가 열리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너무 좁아서 숨이 막혀왔어요. 하지만 계속 나아갔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다른 환기구의 빛이 보였어요. 다시 열어 아래를 보니 창고 바닥이었어요. 뛰어내렸습니다. 발을 삐끗해버렸어요.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아야 했어요. 창고 문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어디 가세요? 장회의가 서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함께 있었죠. 환기구로 탈출하실 줄 알았어요. 역시 국정원 출신이네요. 덫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시험한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보여드리죠. 탈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장회의가 손짓했습니다. 부하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화면에 미영인의 집이 보였습니다. 실시간 CCTV였습니다. 미영이와 준호가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딸과 아들이네요. 예쁜 가족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요? 이미 늦었어요. 장회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들어가. 화면 속에서 문이 부서졌습니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미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호가 싸웠지만 제압당했어요. 안 돼. 제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늦었어요. 이제 아들도 딸도 우리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장회의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제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국정원 출신이 이렇게 무릎 꿇네요. 제발, 제 가족만은, 가족을 지키고 싶었으면 진작 10억 구했어야죠.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게 끝인 듯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장회의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낯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회의 씨, 오랜만이네요. 장회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기억 못하시나? 20년 전 홍콩에서 만났잖아요. 장회의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최 국장, 최 국장. 국정원 국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죠. 제 옛 상사였습니다. 강민주, 아니 박순자 씨 풀어주시죠. 무슨 권한으로? 권한? 당신이 20년 전 홍콩에서 한 일 기억나나요? 삼합회 두목 암살. 그거 우리가 증거 가지고 있어요. 장회의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당신 본국공안에 연락하면 체포영장 나와요. 국제수배도 가능하고요. 이런. 민주는 우리 사람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전화가 끊어지고 장회의가 전화기를 던졌습니다. 젠장.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면 장웨이가 권총을 꺼내 제 머리에 겨눴습니다. 당신 죽이고 우리 중국으로 도망가면 돼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폭발했습니다. 쾅!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으악! 장웨이와 부하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굴렸어요. 30년 전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섬광탄 섬광을 피하는 법을. 검은 옷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특수부대였습니다. 엎드려. 다들 엎드려. 장웨이와 부하들이 제압당했습니다. 부대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민주 선배님. 얼굴을 보니 김재현.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후배였죠. 지금은 팀장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재현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 국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내 가족은 이미 구출해서 안전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장웨이가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쳤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영장도 없이. 영장 있어요. 재현이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당신 국제 수배자예요. 홍콩 암살 건으로. 중국 공안이랑 협조해서 체포영장 받았어요. 장웨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또 하나. 재현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당신네 조직 계좌 다 동결됐어요. 국정원이랑 금융위원회 합동 작전이에요.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5억 달러. 전부 압류됐어요. 장웨이가 바닥을 쳤습니다. 안 돼. 그 돈은. 이제 당신 끝났어요. 재현이가 장웨이를 일으켰습니다. 체포합니다. 국제범죄조직 운영, 불법 자금 세탁, 납치, 협박 혐의로. 장웨이와 부하들이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재현이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가족분들 밖에 계십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준호와 미영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둘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때문에.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제대로 못 지켜서. 엄마. 셋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재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수진이랑 지연이 조직 말입니다. 맞아. 어디 있어? 추적 중입니다. 도주한 것 같은데.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수진이에요. 어디 있어? 사모님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요. 진짜 진실 이야기요. 진짜 진실? 네. 사모님이 모르는 진실이요.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혼자요. 또 함정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끝내고 싶어요. 저도 지쳤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후. 반포대교 밑에서 기다릴게요. 선배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가야 해. 진실을 들어야 해. 그럼 저희가 호의를. 아니, 혼자 갈게. 수진이가 혼자 오라고 했어. 하지만 괜찮아. 이젠 두렵지 않아.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조심해. 응. 곧 돌아올게.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반포대교 아래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왔네요. 할 이야기가 뭔데? 수진이가 돌아섰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죠. 사모님, 제가 사실은 거짓말했어요. 뭘?
저 아버지 친딸 아니에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DNA 검사 결과 조작한 거예요. 병원 직원 매수해서. 왜,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이에요. 수진이가 돌아섰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 정말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건 진짜예요. 30년 동안 부모님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연이 오빠를 만났어요. 지연이 오빠가 뭔데? 지연이 오빠가 사모님 남편을 조사했어요. 약점을 찾았죠. 그리고 저한테 제안했어요. 아버지 딸 행세하면서 유산을 노리자고. 그럼 남편이 당신한테 준 돈은 다 속인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진짜 딸인 줄 알았어요. DNA 검사 결과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죄책감에 돈을 주신 거예요. 남편은 속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양심의 가책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서 봤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그리고 사모님이 우시는 모습도 봤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가족이 다 무너졌어요. 일어나. 사모님, 일어나라고.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지연이는 어디 있어? 도망갔어요. 오빠랑 같이. 아마 중국으로 갈 거예요. 잡아야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미 했어요. 제가 자수했어요.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뭐? 경찰이 지연이랑 오빠 추적하고 있어요. 곧 잡힐 거예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지연이가 숨겨뒀던 증거들이에요. 사모님 집 대출 서류 위조한 것, 회사 돈 빼돌린 계획서, 다 여기 있어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집 압류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넌 왜 이렇게까지 속죄하고 싶어요? 제가 저지른 죄를 감옥 갈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가기 전에 이것만은 드리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사모님 가족한테 저지른 일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네, 가라고. 경찰 오기 전에. 하지만 저는 자수. 도망가. 새로 시작해. 다신 이런 짓 하지 말고. 사모님.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가 뛰어갔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현에게 전화했어요. 재현아. 네, 선배님. 지연이랑 그 오빠 위치 파악됐어? 네. 인천공항이요. 중국행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잡아.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재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잡았습니다. 둘 다요. 잘했어. 그리고 선배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남편분이 깨어나셨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의식 돌아오셨대요. 지금 가볼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남편 영수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영수가 저를 보고 입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어 장애가 온 겁니다. 미안. 그 한마디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 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영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용서. 해줘.
용서해. 다 용서해. 밖에서 준호와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버지, 병든 아버지 곁에 가족이 모였어요. 많은 것을 잃었죠. 돈도 명예도 평온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낙엽이 거리에 쌓였죠. 병원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 영수는 재활 치료를 받고 왼쪽 팔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말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여보, 응, 오늘 퇴원이지? 응, 드디어 집에 가. 집, 수진이가 준 서류 덕분에 압류가 풀렸습니다. 지연이 오빨과 위조한 대출 서류였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고 나니 남은 게 없었죠. 대신 법원에서 영수의 형량을 감면해 줬습니다.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했다는 게 인정됐거든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또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100번도 넘게 들은 말이었죠. 그만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자. 나 같은 놈이 무슨 자격으로 당신도 피해자야. 속은 거야. 그 젊은 여자한테. 지연이와 그 오빠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죄목이 많았죠. 각각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장외인은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거기서 더 큰 죗값을 치를 거라고 했죠. 수진이는 결국 잡혔습니다. 제가 놓아줬지만 공항에서 다른 경찰한테 걸렸죠. 재판에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집에 가면 이웃들 눈치가. 영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사실 저도 걱정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어떻게 볼지.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준호와 미영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조심히 타세요. 준호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차에 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차에서 내리는 우리를 이웃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퇴원하셨네. 박 선생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알던 분이죠. 저희가 집 청소해뒀어요. 먼지 쌓였을 것 같아서. 네. 김 여사도 나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요. 당분간 요리하기 힘드실 테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다 이웃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집안일로 소란스럽게 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나 힘든 일 있을 수 있죠. 슈퍼주인 아주머니도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30년 사셨잖아요. 그 정다 어디 가요?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이죠.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집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청소뿐 아니라 장판도 새로 깔아뒀었죠. 냉장고 안에는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엄마. 미영이가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기쁜 눈물이야. 정말 다행이다. 이웃들이 이렇게 따뜻해서. 그러게. 사람들이 아직 좋은 것 같아. 소파에 영수를 앉혔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네. 그래. 당신도 이제 알았지?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워. 그날 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웃들이 가져다 준 반찬으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죠.
맛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미영이도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이보다 행복한 저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3개월 만에 목욕탕에 갔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니 새로운 때밀이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순자 씨는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카운터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순자 씨의 편지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으로 사모님 가족이 고생하셨어요. 저는 이 동네를 떠나 시골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사모님, 행복하세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살기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수의 재활 치료 결과가 좋다고. 계속 치료하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죠.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새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크게 키우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정직하게 일하고 싶어요. 잘 생각했어. 미영이도 변했습니다. 사치를 줄이고 검소하게 살기 시작했죠. 엄마, 나 알았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영수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영수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죠. 여보. 응? 나 이제 알았어. 내가 뭘 잃었는지. 뭐?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였어. 근데 나 그걸 잊고 돈만 쫓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고마워. 안 떠나줘서. 바보. 내가 어딜 가.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눈이 내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덮어주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와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어서 와요. 미영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네 식구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엄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과거 이야기 좀 해줘요. 국정원 시절 이야기. 왜 갑자기? 궁금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릴 어떻게 지켜냈는지 생각했습니다. 숨겨왔던 과거, 강민주였던 시절.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요. 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들려줄게. 그날 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특수요원이었던 시절, 위험한 임무들, 그리고 은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대단해요, 엄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야. 너희를 지키려고 했던 거고. 엄마가 영웅이에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영웅은 아니야. 그냥 엄마일 뿐이야. 영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릴 지켜줘서. 우리 가족이잖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그치고 달빛에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3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죠. 기쁨도 슬픔도 배신도 사랑도. 하지만 결국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가족. 서로를 아끼는 마음.
돈은 왔다 갔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였죠. 가족은 남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엄마, 뭐 생각해요?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미영이도 웃었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소박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며칠 후 복지관에 갔더니 박 선생이 반겼습니다. 어머,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럼요. 언니는요? 나도. 이제 좀 안정됐어. 다행이다. 그러고 보니 오늘 특강 있는데 같이 들어요? 무슨 특강인데? 인생 이모작. 60 이후 새로운 삶 시작하기래요. 웃음이 났습니다. 적절하네. 들어볼까?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득 차 있었죠. 강사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꿈을 꾸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3살. 늦지 않았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죠. 집으로 돌아오니 영수가 마당에서 화분을 만지고 있었어요. 뭐해? 꽃. 꽃 심으려고. 봄에. 봄에 피게. 좋은 생각이다. 옆에 쪼그려 앉아서 함께 흙을 만졌어요. 여보.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응. 그러자. 사랑해. 5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해. 마당에서 흙 묻은 손으로.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와 미영이가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었어.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워졌습니다. 돈이 많을 때보다, 명예가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가고 영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자러 갈까? 응. 침대에 누웠을 때 영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평생. 나야말로.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른 숨소리. 평온한 숨소리. 저도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지난 석 달을. 지옥 같았던 시간을.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영원히 몰랐을 테니까요. 진짜 행복이 뭔지 오랜만에 평온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꿈.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니 영수가 이미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잠이 깨서. 커피 줄까? 그래. 함께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받으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응? 오늘 뭐 할까? 그냥 천천히 살자. 바쁠 거 없어. 그래. 천천히. 웃었습니다. 영수도 웃었습니다. 비록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어요. 행복한 웃음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어요. 가족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63년을 살고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아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 가족과 함께 사랑하며 천천히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순자 아니 강민주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박순자 아니 강민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옆에 계신 가족분들께 사랑한다는 말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